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한국인의 역전 스토리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세종입니다. 29살이고 실리콘밸리에서 UX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뒤 3년 전 미국으로 왔습니다. 꿈은 크고 웅장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어요. 제가 일하는 곳은 넥서스 앱이라는 신생 스타트업입니다. 직원이 20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지만 모두들 차세대 소셜 플랫폼을 만든다며 야심찬 꿈을 품고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픈 오피스 한 구석 자리에 앉아 픽셀 하나하나를 다듬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회사에서 한국은 그냥 아시아의 일부로 취급받는다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CEO 제이크가 큰 소리로 물어봤어요. 세종, 우리 앱 아시아 버전 어떻게 생각해? 저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어떤 아시아요? 중국어 번역하면 일본이나 한국도 비슷하게 쓰겠지. 다 한자 문화권이니까. 마케팅 디렉터 사라가 웃으며 거들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한글과 한자가 얼마나 다른지, 한국어와 중국어가 언어 체계부터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경험상 그런 설명은 허공에 메아리 치는 소리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저는 혼자 한국식 도시락을 먹으며 회사 앱을 들여다봤어요. 깔끔하고 기능적이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의 인터페이스였습니다. 모든 게 영어 중심이고 서구적인 감성으로만 설계되어 있었어요. 그때 문득 작은 장난을 치고 싶어졌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국적인 요소를 몇 개 숨겨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때는 이 작은 장난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몰랐습니다. 회사에서 한국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였고 저 역시 그저 아시아계 직원 정도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제 마음속에는 작은 반항의 씨앗이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업무가 끝난 후에도 저는 책상에 남아 뭔가를 만지작거렸어요. 동료들은 제가 야근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저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고 은밀한, 하지만 분명히 한국적인 무언가를 앱 속에 숨겨두는 일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 사이로 태극기가 휘날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어요. 아직은 상상 속에서만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특별한 프로젝트에 몰두했습니다. 회사 앱에 작은 이스터 에그들을 심는 일이었어요. 동료들은 제가 또 야근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저는 한국의 정체성을 코드 속에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설정 메뉴였어요. 사용자가 설정 버튼을 7번 연속으로 탭하면 한글로 된 환영 메시지가 나타나도록 설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만든 특별한 기능을 발견하셨네요. 라는 간단한 문구였지만 제게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어요. 두 번째는 제스처 기능이었습니다. 화면을 시계 방향으로 3번 돌리면 잠깐 태극 문양이 나타나도록 코딩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분명히 보이는 태극기의 음향 마크였습니다. 이 기능을 만들면서 어린 시절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태극의 의미가 떠올랐어요. 가장 중요한 작업은 검색 기능이었습니다. 한국어로 검색할 때만 나타나는 특별한 UI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는 과정을 형상화한 아름다운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기역과 아가 만나 가가 되고 니은과 아가 만나 나가 되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었어요. 룸메이트 데이빗은 제가 새벽 2시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개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사실 저는 회사 앱에 한국의 혼을 불어넣고 있었어요. 작업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발각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스터 에그들은 모두 일반적인 사용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계했어요. 영어 사용자들은 평소와 똑같이 앱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한국어를 아는 사용자들만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한글 폰트도 세심하게 선택했어요.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아름다운 서체를 찾기 위해 밤새워 연구했습니다. 결국 고딕체와 명조체의 중간 느낌인 폰트를 선정했는데 한글의 균형미와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서체였어요. 색상 선택에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태극 문양은 전통적인 빨강과 파랑을 썼지만 현대적 감각에 맞게 채도를 조절했어요. 한국 전통의 오방색 중에서도 가장 조화로운 조합을 찾아 적용했습니다.
코딩 작업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기존 시스템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일은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매 순간이 흥미진진했습니다. 제가 만든 코드 한 줄 한 줄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작은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마침내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한국 사용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지, 그리고 누군가 이 숨겨진 기능들을 발견할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그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만족감이 더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아무도 제 밤샘 작업을 눈치채지 못했고, QA팀은 여전히 영어와 중국어 버전만 테스트했어요. 마케팅팀 역시 중국 시장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의 씨앗이 심어졌으니까요. 앱 출시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데이터 분석 화면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사용자 증가율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았어요. 중국은 예상대로 사용자 수가 많았지만 증가율은 완만했습니다. 일본은 아예 반응이 미미했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더 놀라운 건 사용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사용자들의 평균 앱 사용 시간이 다른 국가 사용자들보다 2배 이상 길었어요. 세션당 평균 15분을 넘나들었는데 이는 글로벌 평균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앱 내 참여도도 압도적이었어요. 댓글, 좋아요, 공유 등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주간 미팅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 현상을 언급했습니다. CEO 제이크는 처음엔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어요. 혹시 버그인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수치들을 보여주자 표정이 달라졌어요. 마케팅 디렉터 사라는 즉시 한국 시장의 예산을 늘려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만이 알고 있는 진짜 이유가 있었어요. 한국 사용자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반응들 말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한국 사용자 한 명이 앱 화면을 캡처해서 올린 게시물을 발견했을 때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 앱 개발자 한국인 맞죠? 이런 디테일은 한국인이 아니면 절대 못 만들어요라는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좋아요가 500개가 넘었어요. 트위터에서는 더 구체적인 반응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넥서스 앱 태극 무늬 이스터 에그 찾았어요. 완전 감동이라는 트윗에는 제가 만든 태극 문양의 스크린샷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리트윗이 1000번을 넘겼습니다. 특히 한글 검색 애니메이션을 발견한 사용자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글이 조합되는 과정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니. 개발자님 천재 아닙니까? 라는 댓글과 함께 애니메이션 영상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가 숨겨둔 기능들을 찾는 게 일종의 놀이가 되었어요. 넥서스 앱 한국인 개발자 흔적 찾기라는 제목의 게시글들이 연일 올라왔습니다. 누군가는 설정 메뉴의 7번 탭 기능을 발견했고 다른 누군가는 한글 환영 메시지를 번역해서 공유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반응은 한 대학생의 블로그 포스팅이었습니다. 해외 앱에서 한국어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다룬 건 처음 봤어요. 한글의 아름다움을 외국인들에게 보여주려는 개발자의 마음이 느껴집니다라는 글이었는데 조회수가 10만을 넘겼어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넥서스 앱 한글 해시태그가 트렌딩에 올랐습니다.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앱의 한국적 요소들을 홍보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는 한글 폰트의 아름다움을 칭찬했고 다른 누군가는 색상 조합의 조화로움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해외 거주 한국인들의 반응이었어요.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드디어 우리를 이해하는 앱이 나왔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평소 외국 앱들의 어색한 한국어 번역이나 문화적 오해에 지쳤던 한국인들에게 제 앱은 마치 고향의 따뜻함 같은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앱스토어 리뷰란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국어 리뷰들의 평점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한국을 알아주는 앱, 정성이 느껴지는 디자인, 한글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같은 댓글들이 줄을 이었어요. 이 모든 반응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혼자 작업실에서 만든 작은 코드 조각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자부심을 줄 수 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긴장감도 느꼈습니다. 언젠가는 회사에서도 이 현상의 진짜 이유를 알게 될 테니까요. 그때가 오면 저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제 작은 반항이 회사의 운명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6개월이 흐른 후 넥서스 앱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트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세쿼이아 캐피털의 파트너가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넘기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특히 한국 시장 침투율 그래프를 보는 그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글로벌 앱들이 한국에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만 유독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안드레센 호로위츠에서 온 투자 매니저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시아 시장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했는데 특히 한국에서의 문화적 접근법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어요.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 시장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에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신생 스타트업인 저희가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CEO 제이크와 마케팅 디렉터 사라는 이런 질문들에 당황했어요. 그들은 한국을 특별히 타겟으로 한 전략이 없었거든요. 제이크는 어색하게 웃으며 팀의 문화적 다양성 때문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사라는 글로벌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투자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뒤쪽 구석 자리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작은 장난이 회사 전체의 운명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동시에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테크크런치에서 저희 회사를 다룬 기사가 나간 후 상황은 더욱 흥미로워졌습니다. 기사 제목은 아시아 시장을 정복한 신생 스타트업의 비밀이었어요. 기자는 저희가 어떤 특별한 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을 사용했는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성공을 두고 문화적 감수성이 뛰어난 팀워크의 결과라고 평가했어요. 실리콘밸리의 다른 스타트업들도 저희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회사는 아시아 진출 컨설팅을 부탁하기도 했고, 다른 회사는 저희의 마케팅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싶어 했어요. 모두들 한국 시장에서의 저희 성공이 특별한 노하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벤처 캐피털 업계에서는 K-팩터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어요. 한국 시장에서의 성공 지수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스타트업을 평가할 때 한국에서의 잠재력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이 글로벌 트렌드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Y 콤비네이터에서도 저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데모데이에서 아시아 진출 성공 사례로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아시아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의 노하우를 공유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링크드인에서는 제게 직접 메시지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회사의 채용 담당자들이 아시아 시장 전문가로서 이직 제안을 해왔습니다. 연봉도 현재보다 훨씬 높았어요. 하지만 정작 저는 제가 무슨 전문가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의 언론에서도 저희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조선일보의 실리콘밸리가 주목한 한국형 앱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고, 중앙일보에서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분석 기사에서 저희를 언급했습니다. 연합뉴스에서는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성공 사례로 분류하기도 했어요. 문제는 이 모든 관심과 성공이 제 혼자만의 비밀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진짜 이유를 모르고 있었고, 저는 점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 비밀을 숨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CEO 제이크가 저를 회의실로 불렀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닫고 앉은 그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의 성공에 대해 제가 아는 게 있는지 물어봤어요. 회사에서 유일한 한국인이니까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 느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는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회사의 미래가 제 작은 장난에 달려있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천천히 입을 열어 사실을 말했습니다. 제가 앱에 한국적인 요소들을 몇 개 넣어뒀다고 고백했어요. 제이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정확히 어떤 것들인지 보여달라고 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제가 숨겨둔 이스터 에그들을 하나씩 시연했습니다. 설정 메뉴를 7번 탭하자 한글 환영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제이크는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화면을 시계 방향으로 3번 돌리자 태극 문양이 잠깐 나타났고 그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감탄으로 바뀌었어요. 가장 놀라워한 건 한글 검색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한국어로 사랑이라고 검색하자 시옷과 아가 만나고 리을과 아, 이응이 차례로 조합되어 완성된 글자가 되는 과정이 아름답게 펼쳐졌어요. 제이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색상 조합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태극의 빨강과 파랑, 한국 전통의 오방색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폰트 선택 과정도 자세히 설명했어요. 한글의 균형미를 살리면서도 현대적 감각에 맞는 서체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제이크는 점점 흥미로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이런 디테일들이 한국 사용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해외에 살면서 자신의 문화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한국인들의 마음을 설명했어요. 평소 외국 앱들의 어색한 번역이나 문화적 몰이에 지쳤던 사용자들에게 제 앱이 얼마나 특별하게 느껴졌을지 말했습니다. 그때 제이크가 한 말을 잊을 수 없어요. 저 때문이었다니, 이거 정말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아시아 전략을 제가 맡아보는 게 어떨지 제안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혼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승진 제안을 받은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신중하게 답변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성공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와 언어가 있고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이크는 제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동안 회사가 아시아를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중국어 번역만으로 모든 아시아 시장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안일한 접근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전체 팀 미팅이 있었습니다. 제이크는 한국에서의 성공 비결을 공개했어요. 저는 모든 동료들 앞에서 제가 만든 한국적 요소들을 시연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동료들도 점차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마케팅 디렉터 사라는 이런 문화적 세심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개발팀의 리드 엔지니어는 기술적으로도 매우 정교한 작업이라고 평가했어요. UX 팀장은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완벽한 접근이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날 저는 정식으로 아시아 총괄 디렉터로 승진했습니다. 급여도 2배 가까이 올랐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뿌듯했던 건 제 문화와 언어가 인정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그냥 아시아계 직원이 아니었어요. 한국인 박세종이었습니다. 갑자기 저는 회사의 아시아 문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UX 디자이너에서 아시아 총괄 디렉터로 승진한 것도 놀라웠지만 진짜 도전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다른 아시아 시장에도 진출해야 했거든요. 첫 번째 과제는 팀원들에게 아시아의 다양성을 이해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시아를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각각의 시장이 얼마나 다른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전체 팀 앞에서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를 기억해요. 저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부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체계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지, 그리고 그것이 디자인적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의 철학도 소개했습니다. 나란말싸미 둥귀게 달아로 시작하는 훈민정음 서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보여줬어요. 백성을 위한 글자를 만들겠다는 세종대왕의 마음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동료들도 점차 한글의 철학에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각 국가별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그리고 한자가 섞인 복잡한 문자 체계를 이해해야 했어요. 베트남은 과거 한자 문화권이었지만 현재는 라틴 문자를 사용하는 독특한 상황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문화의 영향이 강했고 태국은 고유한 타이 문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각 나라마다 색상에 대한 인식도 달랐고 문화적 금기사항도 다양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각 국가의 문화를 연구했어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한국에서의 성공 공식을 다른 국가에 단순히 복제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태극 문양은 한국에서는 친숙하고 자랑스러운 상징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이상한 도형일 뿐이었어요. 각 나라만의 고유한 상징과 미학을 찾아야 했습니다. 일본 시장을 위해서는 와비사비의 미학을 연구했습니다.
불완전함 속에서 찾는 아름다움이라는 일본 고유의 철학을 UX에 어떻게 녹여낼지 고민했어요. 베트남을 위해서는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영향으로 생긴 독특한 문화적 혼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팀원들과의 협업 과정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개발팀의 리드 엔지니어는 각 언어의 기술적 특성에 대해 조언해줬고, 마케팅팀은 각 국가별 소셜미디어 트렌드를 분석해줬습니다. UX팀은 다양한 문화권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선호도를 연구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베트남 진출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베트남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류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K-팝과 K-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한국적 요소와 베트남 전통 문화를 조화시킨 디자인을 개발했어요. 일본 시장 준비 과정에서는 더욱 신중했습니다. 한일 관계의 복잡한 역사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었거든요. 대신 일본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미니멀하고 정교한 디자인에 집중했습니다. 일본 전통 색채인 쪽빛과 자주색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했어요. 새로운 역할을 맡으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팀 전체가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각 나라의 문화를 공부하고 더 나은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시작했어요. CEO 제이크는 제가 만든 문화별 가이드라인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감수성의 문제라는 걸 완전히 이해한 거예요. 이제 우리 회사는 글로벌이 아니라 글로컬한 접근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건 제 정체성이 명확해진 것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한국 문화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며 다른 문화들과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1년 후, 저의 문화 감흥형 UX 철학은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각 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고 그것을 디자인에 녹여내는 접근법이 주목받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회사는 이제 아시아 진출을 꿈꾸는 다른 스타트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컴퓨터 사이언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와 기술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실에는 100여 명의 학생들이 가득 찼고 그중 상당수가 아시아계 학생들이었어요. 강연에서 저는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체계적인 조합 원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조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 보여줬어요. 학생들은 한글이 단순한 표음 문자가 아니라 논리적 시스템이라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그 강연이 유튜브에 올라간 후 조회수가 100만을 넘겼어요. 댓글란에는 전 세계 개발자들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체계적인 문자였다니 몰랐다. 문화적 감수성이 기술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줄 몰랐다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구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타이포그래피 팀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한글 폰트의 글로벌 표준화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용자들이 한글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이틀 후에는 애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디자인 디렉터가 비슷한 제안을 해왔어요. 애플의 새로운 운영체제에 들어갈 한글 폰트를 함께 개발하자는 거였습니다. iOS와 macOS에서 한글이 더욱 아름답게 표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윈도우 시스템의 다국어 지원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에서 한글 부분을 담당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한국어 입력기의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어린 시절 한글이 촌스럽다고 여겨지던 시대를 기억하는 저에게 이제 한글이 세계 최고의 테크 기업들과 협업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 회사 모두와 협력하기로 결정했어요. 각각 다른 관점에서 한글의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구글과는 웹 환경에서의 한글 최적화를, 애플과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한글 아름다움을, 마이크로소프트와는 데스크톱 환경에서의 한글 편의성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저는 한글의 새로운 면모들을 계속 발견했어요. 글자의 크기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확장성, 다양한 서체로 변형해도 가독성을 유지하는 안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디지털 환경에서 발휘되는 뛰어난 표현력이었습니다. 특히 구글과 함께 작업할 때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한글의 조합형 구조가 검색 알고리즘 최적화에 매우 유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하나의 글자로 인식되는 특성 때문에 검색 정확도가 다른 언어들보다 훨씬 높았어요. 애플과의 협업에서는 한글의 조형미에 집중했습니다. 각 글자가 정사각형 안에 균형 있게 배치되는 한글의 특성을 활용해서 화면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폰트를 개발했어요. 특히 레티나 디스플레이에서 한글이 보여주는 선명함과 우아함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는 한국어 입력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어요. 한글의 조합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입력기를 개발했습니다. 사용자들이 한글을 타이핑할 때마다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 모든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요. 세종대왕의 철학이 담긴 과학적 문자 체계가 현대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었어요. 언론에서도 이런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한글이 가져온 실리콘밸리의 변화라는 기사를 실었고, 와이어드 매거진에서는 저를 문화와 기술을 연결한 혁신가로 소개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한국계 개발자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함께 한글의 가능성을 탐구하자고 제안했어요. 우리는 글로벌 한글 테크 네트워크라는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겨울, 저는 애플파크에서 열린 글로벌 한글 표준 폰트 런칭 이벤트에 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디자이너들과 엔지니어들이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미학적 가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정말 꿈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선 구글 연구원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5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이라고, 한글이 이렇게 아름다운 글자인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제 작은 반항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었거든요. 무대 위에서 팀 쿡이 새로운 한글 폰트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새로운 폰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을 기술로 구현하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의 옆에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대표들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런칭 이벤트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시연 장면이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서 한글이 조합되는 과정이 펼쳐졌습니다. 시옷과 에, 지읒과 오, 이응이 차례로 만나 세종이라는 글자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벅찼어요. 관객석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소개하는 부분이었어요. 백성을 가르치고자 하나 글자가 서로 달라 통하지 아니하므로라는 훈민정음. 서문이 영어로 번역되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의 철학이 현대 실리콘밸리에서 부활한 거였어요. 행사 후 네트워킹 시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페이스북의 디자인 디렉터는 한글의 균형미에 대해 질문했고, 넷플릭스의 UX 팀장은 한국 콘텐츠의 최적화된 인터페이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요. 모두들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한 스탠포드 대학교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서 한 말이었어요. 제 강연을 듣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한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이벤트가 끝난 후 저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축하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CEO 제이크는 저를 끌어안으며 고마워했어요. 제가 없었다면 회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케팅 디렉터 사라도 처음으로 아시아의 다양성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2시 정도였어요. 아버지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기뻐하셨습니다. 한글이 정말 대단한 문자라는 걸 전 세계가 알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모두 한글의 과학성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내가 한국을 세계에 알렸구나.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도 전화를 받으셨어요. 뉴스에서 제 이야기를 봤다고 온 동네가 자랑스러워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한글 공부를 게을리하는 저를 야단쳤던 어머니께서 이제는 제가 한글을 세계에 알렸다고 기뻐하고 계셨어요. 전화를 끊고 실리콘밸리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 사이로 태극기가 휘날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한글과 한국 문화가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당당히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이튿날 아침 출근길에 스타벅스에 들렀어요. 5년 전 한국인이 차별을 받았던 바로 그 체인점이었습니다.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 옆에 있던 백인 대학생이 한국어로 전화통화를 하는 걸 들었어요. 발음은 서툴렀지만 분명한 한국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세상이 정말 바뀌었구나. 이제는 한국어를 하는 것이 이상하거나 불편한 일이 아니라 멋있고 교양 있는 일이 되었구나. 회사에 도착해서 제 책상에 앉았습니다. 모니터에는 저희 앱을 사용하는 전 세계 사용자들의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한국, 일본, 베트남, 태국, 아시아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만든 한글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지난 3년을 돌이켜봤어요. 작은 장난으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글 이스터 에그 하나가 제 인생을 바꾸고 회사를 성공시키고 나아가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제 저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글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한국어가 영어, 중국어와 함께 진정한 글로벌 언어가 되는 그날을 꿈꿉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감동담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